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소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락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이제 특히 이제 스포츠 쪽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 계시면 좀 카메라를 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시간 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시작을 했고 8시 40분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발표하는 거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할게요. 8시 40분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뭐 질문이나 의견 이런 걸 주시면 8시 40분부터 제가 순서대로 뭐 답변 드리거나 뭐 주신 의견을 수용해서 뭐 또 제 의견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9시 정도 되면 이제 어디 가셔야 되는 분들은 퇴청하시면 되고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주신 포스터죠. 예, 감사하고요. 일단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PT가 한 150페이지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내용을 구별하기 위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있어서 실제 내용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준비한 내용은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 이제 뭐 네이버에 이제 교육사랑 연수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듣는 연습 프로그램들을 등록한 곳이에요. 여기에 교사가 궁금해할 AI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업체랑 같이 작업해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좀 관련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차후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띄웠습니다. 띄웠고, 그쵸? 네, 잘 보이시죠? 형광펜은 제가 주황색을 쓰겠습니다. 주황색. 네, 주황색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그 인공지능을 이제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뭐 부딪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유용하게 쓰려다 보면 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고 이걸 또 적용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제 시간 일부는 코딩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35년째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분야가 지난 3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최전선에서 좀 겪어본 입장이고 뭐 2002년에 벤처 창업을 한번 했는데 제 능력이 안 돼서 한번 망했고 직장 생활을 좀 뭐 한 끝에 이제 다시 준비해서 2015년에 인공지능 전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회사는 횟수는 7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인공지능 회사들 많을 거고 또 그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도 물론 대단한 회사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투자를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투자를 한 푼도 안 받고 저 포함해서 직원이 15명인데 저희가 쓸 돈을 저희가 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인공지능 회사 중에 스스로 힘으로 흑자를 내는 회사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현실 시장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저희가 살아남는 거를 지금 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요. 실질적인.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계속 쌓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 뭐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책을 한번 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다음 달에는 스포츠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것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쭉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인데 이게 결국 이야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이건데 우리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메타버스, 뭐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컴퓨팅 막 그런 막 기술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드러나고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술 자체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했느냐 또 그런 거를 더 잘한 사람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이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사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20년 전에 그러니까 뭐 1999년 뭐 이럴 때요. 그때 이제 닷컴 거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태어나신 고무렵이라서 기억이 없으실 텐데 인터넷 혁명이 한마디로 그런 시절이 있었고 10년 전에 스티븐 잡스가 아이팟하고 아이폰을 세상에 이제 소개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지금 많은 걸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어떤 모바일 혁명 그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년 전 인터넷 혁명 시절에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을 다 알아야 된다고 막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HTML 문법을 배우고 라우터 세팅하는 법을 배우려고 뭐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뭐 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생기고 막 그런 우왕좌왕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런 기술은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기술 몰라도 SNS를 잘 다루고 뭐 홈페이지 같은 것도 뭐 잘 다루잖아요, 그렇죠? 뭐 정자상거래 이런 거 할 수 있고 지나고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20년 전에 이 반스의 노블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그때 막 생기던 회사죠. 근데 지금은 반스앤 노블은 거의 뭐 망하다시피 했고 아마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는데 반스앤 노블은 오프라인에서 책을 파는 일을 계속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을 파는 것도 병행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마존은 처음부터 오프라인에서 책을 파는 생각 아예 접고 인터넷에서 책을 팔 걸 염두에 두고 회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처음부터 백지 상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런 그 뒤에 차이점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인터넷 기술만 뭐 건빵의 별사탕처럼 얹은 회사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고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먼저 고민하고 그걸 고려해서 회사를 백지에서 다시 만든 회사는 아마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야후가 사실은 검색 포탈이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20년 전에는. 근데 야후보다 구글이 좀 이런 인터넷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거고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8, 9년 전에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의 개발자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뭐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연봉이 부르는 게 값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드로이드 개발 정도는 사실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쭉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20년 전 싸이월드가 지금의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싸이월드가 망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이 없어진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듯이 그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 싸이월드가 없어져 버렸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대략 10년 전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때 싸이월드가 어떤 오해를 한 거냐면 이거는 PC 크기의 화면에서 보여주던 내용을 요만한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한 거예요. 싸이월드는. 그래서 이만한 크기의 화면에서 보여주던 UI를 좀 줄여서 요만한 폰에서도 보여주게 하게끔 그 정도의 변화를 했는데 이렇게 아시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이게 화면 크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먼저 캐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모바일 혁명 있기 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산다. 그러면은 컴퓨터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옆에 연습장을 꺼내놓고 이렇게 무슨 시험 문제 풀듯이 신중하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그냥 이것저것 클릭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사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만 작아진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옛날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사거나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다소 즉흥적으로. 그게 이제 되려면은 뭐 반품도 쉬워야 되고 어떤 구매 단계도 대폭 줄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변화를 이해한 회사들은 지금 우리가 익히하는 큰 회사들이 된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주로 인공지능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먼저 고민하고 그런 관점에서 다르게 뭐 애플이 말한 뭐 띵크 디퍼런트를 하는 개인과 조직, 그렇지 못한 개인과 조직이 격차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기존 정의를 찾아보면 뭐 맥킨지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가트너라고 하는 유명한 IT 컨설팅 회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의들이 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뭐 위키피디아 가보시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정의로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 거는 살아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돈 안 중요한 사람 없죠? 근데 네이버 국어사전에 가서 돈이 뭔지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면 어쩌고저쩌고 그죠?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돈이 중요하다는 건지 아니다는 느낌이 안 오죠. 이런 식의 이해로는 돈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학문적인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분야의 구루들이 한 얘기 맥락은 같지만 좀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이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구도적으로 잘 그려진 그림이라서 후대 화가들이 이제 뭐 패러디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자, 이 그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이 퀴즈는 여러분들한테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냐 이렇게요.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맞췄다고 뭐 상품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셨죠, 그렇죠? 네, 지금 카메라 끄신 분들도 이건 지금 화면 보이실 테니까. 자, 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림에 나오는 사람 모두 몇 명일까요? 지금 채팅창으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뭐 숫자를 간단하게 몇 분만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벨라스케스죠? 이 그리고 있는 사람 본인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맨 앞에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아홉 명. 근데 아홉 명이라고 해도 정답인데 거울에 비친 두 명이 사실은 벨라스케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공작 부부예요. 이 사람들까지 했으면 11명이고 그러니까 아까 11명을 얘기했지만 진짜 관찰력이 뛰어난 거고 9명을 얘기한 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열심히 경청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 낼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아까 거보다 어렵습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림 안에 하가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은 몇 명이었을까? 맨 왼쪽 밑에 있던 그 사람이 벨라스케스 본인이죠. 이 사람이 그리려고 쳐다본 대상이 몇 명이었을까? 이것도 한 채팅창에 몇 분 정도 올려주십시오. 2명, 뭐 2명.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벨라스케스죠? 이 사람 시야에 2명이라고 봐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조금 뭐 넓게 보면 여기 5명까지 가능을 하죠. 근데 벨라스케스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일하겠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영명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아주 훌륭해요. 자, 마지막 문제를 드릴 건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건데 이 마지막 문제는 맞추기가 진짜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벨라스케스 그림 거의 외우시겠죠?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그림 안에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게 모두 몇 점일까? 자, 그런 게 있었어 싶은 사람들 계시죠, 지금? 그쵸? 특히 여러분들이 이과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다른 뭐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거의 잘 맞추긴 하는데, 자, 볼까요? 이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액자예요, 액자. 하나, 둘. 이 오른쪽에도 또 4개, 4개 이렇게 있죠. 10개 보다 많은 액자가 지금 있어요, 그림에. 실제 벨라스케스 그림은 이거보다 어두워서 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좀 명도를 높인 거예요. 자, 이게 시사점이 뭐냐면 제가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 한 10초 보여주고 나서 뭐 사람이 몇 명이냐, 벨라스케스가 뭐 몇 명을 쳐다보고 이런 걸 얼추 맞출 수가 있는데 액자가 몇 개냐, 뭐 의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멘붕 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림 개수나 의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자, 보세요. 보통 성향의 사람은 벨라스케스 그림을 주면 사람 수부터 셉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근데 좀 자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고 싶은 걸 세기 때문에 그림 몇 점인지부터 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통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반대로 또 이런 성향의 사람들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컴퓨터는 양쪽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동시에 다 빠뜨리지 않고 셀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0.1초만 줘도 액자 개수, 사람 개수, 의자 개수를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셀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하신 선행 연구를 보면 우리가 하루 동안 5가지 감각기관, 지금 제 얼굴 보고 있고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걸 느끼죠? 지금 엉덩이에 촉각이 있으니까.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막 교과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막 작정하고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자연스러운 일과 동안 14GB나 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그 중에 4분의 3은 시각 데이터예요. 10GB.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저께 하루 동안 10GB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거 다 기억 못 하죠. 그거 하면 큰일 나죠. 그거 다 기억하면 여러분들 뇌가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방대한 어제 하루 동안 받아들인 10GB 중에서 기껏해야 뭐 10MB 정도만 기억할 거예요, 지금. 그것만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고 그 단기 기억에 들어간 시각 데이터도 꿈을 통해서 그 중에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여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뭐 가치 있는 쓸모 있는 그런 것만 선별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사진을 덜렁 주면 보통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냐 누가 누굴 쳐다보고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많은 게 설명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 데이터 예를 들어 100개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아니냐 기준은 뭐냐면 쓸모 있거나 의미 있거나 이런 건 인포메이션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데이터는 맞는데 인포메이션은 아닌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선별한 겁니다. 이렇게 선별한 인포메이션을 뭐 통계적인 방법이나 뭐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결과를 내거나 필요하다면 이 선별된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이런 식의 일을 우리가 그간에 해온 것이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선별하고 인포메이션을 잘 저장하고 인포메이션을 잘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IT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다뤄보자.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 그게 바로 정보화 혁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보화 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앞으로 바뀔 것이다가 아니고 바뀌어 있냐면 지금은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걸 굳이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발생한 데이터를 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 이제 과거보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쉬워지고 저렴해졌습니다. 뭐 크라우드 컴퓨팅 같은 데 저장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뭐 인터넷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문서에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센서로부터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굳이 선별하지 말고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항상은 아니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체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일들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통칭해서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이 그림만 보면 뭐야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 별 차이 없는데 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4차 산업혁명은 걸러지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다루니까 뭐 데이터 양이 많아졌다?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인간이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발생하는 데이터는 쓸모없어 보여도 일단 다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데이터 본연의 상태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메시지나 패턴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데 남아고 입장에서는 여하고들 뭐 계실 거고 반대로 여하고들 입장에서 남아고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나랑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성의 그냥 학우들이 100명 있어요. 그러면 그 1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기억하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중에 대략 10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번호를 저장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선별된 10개는 뭐죠? 내가 관심이 있거나 뭐 썸을 타거나 뭐 나랑 수업을 같이 듣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선별된 10개 핸드폰 번호가 인포메이션이고 나랑 대학을 같이 다니고 있는 건 맞지만 선별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핸드폰 번호는 그냥 데이터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인포메이션 안에 있는 경우보다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훗날 나한테 제일 소중한 인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포메이션만 뚫어져라 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으면 다행인데 알고 봤더니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에 중요한 메시지나 패턴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다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둑을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바둑의 정석만 보고 컴퓨터가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이 바둑의 정석이라는 게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알파고가 고려한 바둑의 정석을 벗어나 희한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저렇게 바둑을 두면 안 돼라고 싶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게 이세돌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즉 그러면 제가 빅데이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무슨 빅데이터가 바로 뭐냐면 인포메이션인 것과 인포메이션이 아닌 것으로 선별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 이게 바로 빅데이터. 그래서 사실은 올 데이터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 데이터 양이 많으면 빅데이터고 적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개입해서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를 걸러버렸으면 데이터 양이 아무리 많아도 걔는 더 이상 빅데이터가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데이터 개수가 적더라도 우리가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거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걔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인공지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할게요. 좀 서둘리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A형 사다리의 양쪽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A텐트 쳐봤죠? A텐트 양쪽 기지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있어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는데 그쪽 업체나 뭐 그쪽 전문가가 빅데이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인공지능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서로 이게 왜 같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 빅데이터가 곧 인공지능 입장에서 훈련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르게 듣기로는 학습 데이터. 빅데이터가 있어야 훈련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연료 같은 거예요. 가솔린 휘발유 같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우리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확보해도 이것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걸로 끝나요. 서로 상당히 의존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다 있어요. 과거에 인공지능이 엄청난 기대감을 줬는데 뚜껑 열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일들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수차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 절대로 최신 기술이 아니거든요. 컴퓨터 역사보다 인공지능 역사가 더 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앨런 튜닝 박사가 뭐 인공지능의 시초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 역사가 70년이나 된 기술인데 그동안에 계속 양측에 손을 한 거야. 기대감을 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없고 또 그런데 잊혀져 있다가 또 기대감을 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밥값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한 대략 5년, 6년 전부터 이제 드디어 빅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인공지능이 좀 밥값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5년 이전, 10년 이전에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못 썼다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상어에 비유할 수 있고 빅데이터는 물인 거예요. 물.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산어가 사하라 사막에 던져져 있었던 거죠.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이제 겨우 한강 크기의 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것저것 결과를 내는 거고 이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 생태계가 앞으로 태평양만큼 커지고 우주만큼 커질 테니까 인공지능이나 산업가 능력 발휘를 그만큼 많이 하겠죠. 이런 관계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부분적인 기술이 아니고 사실은 무척 범위가 넓은 학문이에요. 컴퓨터공학, 제어이론, 뭐 수학, 통계 이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고 철학,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까지 포함되는 무척 범위가 넓은 거기 때문에 통섭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 많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 넓은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인공지능을 되게 부분적인 기술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인공지능이 뭐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내비게이션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고 검색 엔진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고 뭐 그렇잖아요. 자연어 처리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인데 크게 전문가의 시스템과 머신러닝 두 개로 나눠도 8, 90% 설명이 돼요. 그래서 자청용 우베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청용이 전문가의 시스템이고 우베코가 머신러닝. 이 머신러닝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전문가의 시스템이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이 더 치고 나가서 지금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머신러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대략 100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베이지 분류법용 등등등등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되게 혼동돼서 얘기가 되는데 엄밀하게 이런 포함 관계 있는 거고요. 전문가 시스템의 대표 주자는 IBM의 왓슨이죠. 이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제퍼드 퀴즈쇼에 나가서 우승하기도 하고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대표 주자는 뭐 한 4년 전에 있었던 이벤트인데 알파고 이걸 들 수가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하고 딥러닝 설명은 다시 할 테니까. 근데 10가지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개념적으로 들려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실제로 하는 일을 제가 요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리. 여러분들 요리하는 거 요리? 뭐 부대찌개를 끓인다든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사오죠. 피망, 버섯 뭐 이런 거요.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질하죠. 일단 씻어야 될 거고 껍질 벗겨야 될 거고 뭐 먹기 좋게 잘라야 될 거고 뭐 필요하다면 살짝 데칠 거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화면에 보이는 이거 뭐죠? 조리도구, 칼, 버너, 냄비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똑같은 음식 요리 재료와 똑같은 조리도구를 가지고도 저 같은 사람이 요리를 하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요리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백종원 씨가 하시면 맛있는 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요리 재료가 빅데이터예요. 요리 재료가. 근데 우리가 요리 재료가 신선해야 되잖아요. 막 1년 전 배추 가지고 김치를 못 담그죠. 그런 것처럼 이 빅데이터도 신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100년 전 20대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20대들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면 틀리겠죠. 100년 전 20대는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최근의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끌어오든 문서에서 가져오든 센서로부터 계측을 하든 이렇게 좀 시냇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잡아서 빅데이터 왕창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요리 재료도 기본적인 손질을 하듯이 빅데이터도 전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이걸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뭐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나 파이토치 같이 특히 딥러닝을 되게 편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요리할 때 칼 냄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 냄비를 만들려고 짐 뺄 필요 없죠. 그냥 돈 주고 이런 거 사오면 되듯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은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고 다루기 쉽게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이렇게 공개된 인공지능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인공지능 모델. 이 인공지능 모델을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무언가를 추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리 재료와 똑같은 조리 도구를 가지고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요리의 퀄리티 차이 나듯이 똑같은 빅데이터와 똑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가지고 해도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인공지능 모델의 현실성이 어떤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와닿으실 겁니다.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계속 개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흘러갑니다. 어딘가에서부터 가져올 거예요. 빅데이터를 뭐 인터넷에서 가져오든 문서에서 가져오든 빅데이터를 가져오는 곳을 우리가 소스라고 불러요. SOURC죠.
뭐 내부 데이터 할 수도 있고 외부 데이터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 가져와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딘가 저장을 하죠. 이게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춘추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하드볼 꼭 써야 된다 아니다 뭐 NoSQL이 좋다 아니다 막 서로 뭐 이 말이 맞니 저 말이 맞니 이렇게 좀 우왕좌왕했는데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는 것까지는 지금 교통정리가 얼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다들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사실 영원히 답이 없고 여러분들 같은 인재들의 어떤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쪽 부분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일을 계속 해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모습이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레벨 1, 그보다 높은 레벨 2,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 3 이런 식으로. 레벨 1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왕창 구한 다음에 시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숙제로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그런 거 해보셨죠?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화면 가운데 큰 글자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이제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고 이게 구름처럼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 뭐 R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이벤트가 많이 나타나는 지점은 빨간색, 그렇지 않은 데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빅데이터 활용이에요.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있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빅데이터 시각화의 장점인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걸 본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최근에 뭐 이란하고 축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누구를 국가대표 선수를 뽑고 누구를 베스트 11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선수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시각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벤투 감독한테 보여주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벤투 감독이 아 한국 축구 선수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딱 덮고 자기 생각대로 뽑겠죠. 뭐 이승우는 필요 없고 뭐 이강인은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시각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활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가 이제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건데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빅데이터 활용은 뭐냐면 벤투 감독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느냐. 뭐 장황하게 얘기하겠죠. 뭐 수비도 되고 체력도 되고 이런 선수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기준에 맞게 빅데이터 수집해서 정리해가지고 리포트 형식으로 벤투 감독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레벨 1보다는 이런 방식이 벤투 감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생기지만 이것도 결국은 벤투 감독 마음대로 선수를 뽑는 거죠. 레벨 3가 되면은 이거는 벤투 감독의 판단력으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선수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 모델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드컵 본선에 16강, 8강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공지능 계산해서 이러이러한 선수가 필요하다. 전술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결과를 도출하고 벤투 감독이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이렇게 가는 게 레벨 3예요. 자, 그런데 레벨 3에 도달한 조직은 거의 없다. 뭐 구글, 아마존 정도 되는 회사만 이 수준에 도달했어요. 왜 그러냐면 레벨 3를 구현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레벨 3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맡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음 CEO, 다음 사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우리 회사 내부 직원 중에 이 사람을 CEO로 앉히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걸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든 것처럼 어렵지가 않은데 그것이 과연 이 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설명한 겁니다. 벤투 감독 예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 축구 대표팀이 이런 방식으로 브라질을 대비해서 4년 동안 브라질을 준결승전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7대1 이겼죠. 7대1. 7대1. 우리가 저 이름 못 들어본 나라랑 해도 손흥민이 왔을 때도 1대0으로 겨우 이깁니다. 근데 피파 랭킹 세계 1, 2등끼리 해서 7대1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독일 팀은 브라질에 대해서 완전 깨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머신러닝 전문가시던 얘기 얼핏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현대 인공지능이 이끌고 있는 건 머신러닝이 맞는데,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머신러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와닿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좀 드리기 어려우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그냥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머신러닝보다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더 앞서고 있었고,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이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뉴럴 네트워크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인공신경회로망인데 얘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웬만한 문제들이 이걸로 막 다 풀릴 것처럼 얘기되고 하다가 2000년대 초 중반에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요.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성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5년에는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논문 검토를 안 해주고 자동 리젝이 됐어요. 논문 심사위원들이 이거 기술적으로 답 없는 이거 가지고 무슨 논문을 써냐 이런 식으로. 그게 2004년, 2005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똑똑한 컴퓨터 공학을 하는 친구들은 다 도망갔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누가 붙들고 늘어졌냐면은 핵물리학자들, 입자 가속기나 핵융합 장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붙들고 늘어졌고 그분들이 그러는 와중에 뭐 빅데이터 생태계가 생긴 것도 있고요. 이제 결국 한 10년 정도의 삽질 끝에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딥러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창씨 개명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2000대 초중반에 안 좋은 기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굳이 이름을 바꿔서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자,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 게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극복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쭉 열거해 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다르게 해보고 하던 끝에 그냥 이건 쭉쭉 넘어갈게요. 자, 뭐 여기 제가 쭉 다 열거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너무 심하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하시는 분 계시면 따로 이런 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합쳐진 끝에 그러니까 이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맥주잔을 조금씩 한 10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찰랑찰랑할 때 살짝 따르면 넘치죠. 그리고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시도 때문에 맥주잔이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서부터 했던 그 삽질의 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15년, 16년 요 대략 10년 넘는 기간 동안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빅데이터 생태계도 좀 구축이 되면서 양질의 훈련 데이터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맞아서 2005년, 2016년, 2017 요 무렵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지금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딥러닝 뭐 만능주의가 좀 너무 가해서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건데 머신러닝이 똑똑해지는 과정이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그 처음에는 강학습하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벽돌 깨기 게임을 이제 한 7년 전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구글이 그걸 보고 이 딥마인드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인수를 한 건데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딥러닝 플러스 강학습이 처음에는 이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몇 번 하다가 놓치고 몇 번 하다가 놓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400게임 정도, 500게임 정도 훈련시키면은 우리도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을 찾아내요. 뭐냐면은 한쪽 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여기 이쪽으로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이 저 뒤쪽에서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외를 다 깨는, 사람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희한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춤을 추는 거를 이게 뭐 관절인식 이런 뭐 오픈소스 많으니까 인공지능 이제 특히 머신러닝한테 훈련시키면은 처음엔 정말 뭐 술 한잔 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춤을 추는데 이것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훈련시키면 꽤 그럴듯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이제 첫째 딸 어렸을 때 이제 동네 놀이터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네를 탈 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타는 거예요. 뭐 작용, 반작용, 뭐 중력 가속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서 어느 쪽으로 반동을 주면 좋겠는지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타면은 그네가 이 정도까지는 타지는데 그렇게 10년, 20년 타도 그네가 늘질 않아요. 근데 제 딸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탔다가 저렇게 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 지나 있는 언니 하는 걸 흉내내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타는데 지금은 90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머신러닝이 똑똑해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길보다는 제 딸이 선택한 길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힘들잖아요. 뭐 오형식, 수동태, 능동태 배우고 해도 좀처럼 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한국말 결국 잘하죠. 5살, 6살 되면. 근데 걔들이 뭐 문법이니 이런 거 아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가 하는 말 계속 따라하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거 계속 따라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발음하고 이렇게 한 4, 5년 하면 한국말 하는,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직, 어떤 논리에 따라서 모델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요건 넘어갈게요. 이건 좀 시간상 넘어가고요. 통계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갔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되게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흉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으실 때 이런 겁니다. 이제 졸릴 때가 됐으니까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딱 보면 사람이 보일 거예요. 사람이. 보이죠? 자, 그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가운데 있는 여자분,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보이시는 분. 채팅창에 1이라고 쳐보세요. 1. 그냥 1이라고. 채팅창에. 그런 분은 1이라고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좀 얼굴이 큰 이쪽이 기고 이쪽이 눈이고 이쪽이 코고 이쪽이 이거 이게 수염인 노인이 보인다. 노인이 보이시는 분 2라고 눌러보세요. 채팅창에.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운데 여자가 먼저 보이는 분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 좀 큰 얼굴에 노인이 보이는 분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 감성적인 게 좋고 이성적인 게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성적, 이성적의 의미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성적인 기준으로 하느냐, 이성적인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직원하고 커피숍에 갈 수 있죠. 제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커피 마시고 싶으냐, 녹차 마시고 싶으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직원이 뭐, 사장님 저는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궁금하니까. 너 왜 커피 마시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직원이 만약에, 저는 카페인을 하루에 3잔까지만 섭취하고 하는데 오늘 이미 2잔 마셨고 당신은 오늘 밤에 야근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해서 한 잔 더 마시겠다.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결과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직원은 녹차를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어보겠죠. 왜 녹차냐고 했더니, 생각해보자.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녹차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인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커피숍에 처음 온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왔는데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커피보다는 녹차를 마셨을 때 좋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거나 무슨 계약이 잘 풀렸거나 반대로 예전에 사장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왔는데 괜히 커피를 시켰다가 사장이 필 받아서 3시간 동안 훈계를 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저 친구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죠. 그게 전형적인 감성적인 판단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성향의 사람한테 많이 뒤인 거예요. 저런 성향의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반대로 저 친구는 괜히 친해지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런 성향의 사람하고 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때 친한 친구들 이렇게 보면 내가 쟤랑 친해져야지 하고 해서 친해진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 계획을 세워서 얘는 친구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랑 맞는 사람하고 쟤는 되게 좋은 애는 맞는데 이상하게 쟤랑 대화를 하면 내가 피곤해 막 이런 경우 있죠. 괜히 기빨리고 막 그런 그거는 이제 나랑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감성적인 판단인데 어 뭐 이성적인 판단이 맞고 감성적 판단이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은 수학 문제 풀듯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쭉 과정을 밟아서 결과를 내는 거라면 감성적인 판단은 뭐냐면 수많은 경험과 사례 속에서 확률적으로 최선을 찾아내는 이게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을 흉내낸 거예요. 최대한 사례를 모으고 확률적으로 그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 예측하거나 뭔가 추천하는 그 맞을 확률이 높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이 어떤 결과를 내는 걸 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를 이해하려고 들면은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성적인 가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네 타는 법 익히는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막 작용 반작용 이런 거 생각하면서 타는 것보다 제 딸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방법을 찾는 게 더 잘 타져지는 것처럼 머신러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적인 판단을 기껏 흉내내는 머신러닝을 앉혀놓고 네가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설명해 봐라.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안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기법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이 있고 특히 딥러닝은 인간의 시냅스 연결 구조를 대놓고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과정이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끝도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이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쓰면 막 돈을 엄청 벌고 뭐 사업적 유망하고 이렇게 되게 오해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때문인데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 입시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포스텍이라고 하는 명문대학교 좀 다니고 계시는데 입학사정관이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내신이나 뭐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거를 다 평가해서 뭐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딥러닝이 인간 입학사정관보다 학생을 더 잘 뽑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잘 뽑는다의 기준은 뭐냐면 이 학생을 뽑으면 우리 학교에 만족해서 중간에 자퇴하지 않고 끝까지 다닐 확률이 높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이 높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도도 높고 이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학교를 빛낼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학생을 인간 입학사정관보다 더 잘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뽑아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용이해요. 아 그래 뭐 내가 쟤보다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하면은 떨어진 당사자나 학부모가 수용을 하겠냐는 거예요. 예. 좀 꺼림칙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나 왜 떨어뜨렸냐 그러면은 너는 우리 학교를 끝까지 다니는데 10%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이 아직은 매우 큽니다. 시간과 돈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자, 이런 겁니다. 한 5년 전에 알파고 이벤트가 있었죠. 익히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니죠. 알파고 이벤트가 5년 4년 전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재작년에 한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세돌하고 대결을 했는데, 알파고는 이세돌을 좀 압도하는 느낌이었는데 한돌은 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알파고는 인공지능으로 치면 3세대 인공지능이었고 한돌은 4.5세대 인공지능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재작년에 썼던 한돌이 훨씬 더 앞섰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이세돌을 막 압도한 것처럼 안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년 전에는 구글이 지금보다는 떨어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썼지만 구글 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 한 100명 정도 동원하고 컴퓨터를 1,500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막 리소스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재작년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려면 개발자도 쏟아 부어야 되고 컴퓨터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낸 그 아웃풋만 쳐다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돈과 시간과 인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는 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직은 인공지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선수를 누굴 뽑느냐 안 뽑느냐 이런 거, 우리 회사의 다음 CEO가 누가 돼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인공지능을 써주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에만 인공지능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아웃풋을 내는데 필요한 인풋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풋은 크고 아웃풋은 낮이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 우리 같은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계속 경험과 실력을 쌓고 실적을 쌓으면서 인공지능으로 아웃풋을 내기 위한 인풋이 점점 떨어질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하게 시도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점점 더 써주시게 되면 인공지능을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커져서 이게 역전이 되겠죠. 그런 시점이 올 텐데 그게 좀 시간이 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좀 접근이 필요한데 뭐 이거 다들 기술적인 얘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인공지능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은 인공지능이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은 사람이 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계속 살 때는 한국의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일 텐데 한 반년 정도 외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달리 보이죠.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택배 물건을 대문 앞, 뭐 현관 앞에 두고 가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훔쳐가지 않죠. 근데 외국에서 놀러 온 친구들 그거 보면 되게 서프라이즈 하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핸드폰 좀 그렇지만 노트북 정도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노트북 안 없어지는데 외국에서 그랬다가 바로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당연한 것들이 좀 달려 보이는 게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죠.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다 100점이 아니죠. 막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오류 실수 덕에 사실 뭐 과학적 발견도 많이 이루어졌고 우연한 발명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인간의 말실수는 그냥 학술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어떤 무의식에 억제된 무의식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동독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동독의 대변인이 실수로 그러니까 여행 자유화가 언제 되냐고 이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실수로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검토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사람 말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알고 그때 막 벌떼처럼 장벽을 뛰어와서 장벽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실수 아니었으면 한 5년 10년 걸릴 통일이 땡겨진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고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제가 된 그 뭐 마리 앙르아네트가 뭐 사람들이 뭐 빵이 없어서 굶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란 말은 사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전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거치고 거치면서 살이 붙어서 실제 마리 앙르아네트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중들의 그런 어떤 기대, 오해 이런 것들이 살이 붙으면서 역사적인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컴퓨터는 못하는 인간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되게 유한한 삶을 살죠. 여긴 사람들은 뭐 80년, 90년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수명이 10억 년이면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죠. 한 5억 년 정도 잠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도 되죠. 시간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수명이 80년, 9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뭐라도 하려고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축복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삶이 한정돼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정된 삶 동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런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부지런히 해도 결혼을 5번, 6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결혼했다가 한 번 다시 하는 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컴퓨터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컴퓨터는 수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성의 사람들과 한 번씩 다 결혼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중에 최선을 도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는 수능 시험을 50만 번 보고 이게 최선 이렇게 도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치 판단을 하고 뭔가를 창조하는 쪽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잘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잘하고 어떤 걸 창조해내는 그 중심에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중요한 시그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언짢죠. 그게 시그널인 거예요. 시그널.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창조해낼 때 희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컴퓨터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면은 자, 이런 얘기 연장선에서 인공지능을 할 수 없는 일이 도출이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치 판단하고 창조적인 일은 컴퓨터가 못합니다. 못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안 그럴 건 내가 알고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포스텍에 얘니까 이제 기분 나빠지 마시고 컨닝이 만연해 있다고 칠게요. 컨닝. 근데 컨닝을 하도 안 걸려. 걸려봐야 교수님한테 너 그러지 마. 그냥 그 정도 구두 경고가 다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머신러닝한테 컨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머신러닝은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사례 기반으로 최선을 도출하기 때문에. 컨닝을 해서 걸려봐야 뭐 손해 별로 없고 안 걸리면 점수가 대폭 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컨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은 머신러닝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창조적인 일.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에펠탑이 올라갈 때 모든 예술가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게 예술의 도시 파리에 무슨 철근 덩어리를 갖다 놓느냐. 그죠? 근데 이렇게 다 짓고 나니까 그 반대했던 예술가들이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에펠탑이 없으면 파리에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100년 전에 파리 시내에 대한 사진을 딥러닝한테 주고 이거랑 가장 어울리는 건축물을 설계해봐라 그러면은 그 당시 파리 시내와 비슷한 분위기의 건축물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거는 사례를 기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도전적으로 이것이 더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들은 컴퓨터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제 보통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고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년 전에 기계장치가 산업 현장에 들어올 때 러다이스트 운동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뭐 기계장치를 막 망치로 부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었어요. 하지만 기계 덕분에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 양도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가까운 예는 사실 이건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죄다 종이로 했어요. 종이에 쓰고 종이에 출력하고.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많은 걸 하죠. 페이퍼리스죠. 그렇죠? 그 종이 사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줄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종이 사용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옛날에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10가지 일들이 모두 100% 종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한 가지 일마다 종이가 한 장이 필요했으면 10 곱하기 100%에서 10장의 종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루에 1000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10%는 여전히 종이가 필요해. 두 개 곱하면 필요한 종이 수가 100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범위가 더 넓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전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이런 기계 장치가 도입됐을 때처럼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집안의 가사노동이 예전에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세탁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시간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좋은 가전제품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일들은 기계가 해주지만 이렇게 해서 세이브된 시간만큼 아이를 돌본다든지 자녀들과 대화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을, 그럼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가치 판단과 창조성이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만 뚫어져라 보면 되는 그런 저차원적인 일들은 인공지능이 맡고, 뭔가 소통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고 이런 고차원적인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프트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여간 45분까지 준비한 걸 끝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급부상하는 일자리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무슨 소리냐면 뭐 어떤 직업을 유망하고 어떤 직업을 유망하지 않고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 내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중요해지고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안 중요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계장치가 산업혁명에 도입되면서 단순히 힘만 쓰는 사람들은 기계한테 대체가 됐지만 이런 스포츠 선수처럼 이거는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라는 걸 통해서 뭔가 창조해내는, 그렇죠?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있고 이런 것들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앞으로 여전히 의사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사 수요는 또 그만큼 늘건 하겠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현재 의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단하거나 예측하거나 CT, MRI를 해석하거나 뭐 환자랑 대화를 해서 당신 감기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은 인공지능을 대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케어를 해주고, 환자들이 다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픈 사람들이 짜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걸 받아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되게 양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약사도 대형병원 약사들은 이미 많이 없어졌어요. 처방전만 보고 약을 내놓는 일은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실수 없이. 그런데 시골이나 동네 약국 약사들은 대체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단골의 살인 형평도 기억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단골이 왔는데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원래는 한 8만 원짜리 약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8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능이 있는 2만 원짜리 약을 권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약국의 매상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손님의 어떤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끔 돌려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원래 8만 원짜리 약을 사가야 되는데 당신 경제력이 그게 안 되니까 효능이 80% 정도 되지만 가격은 6만 원 저렴해서 2만 원짜리 약을 타가시오. 이딴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인공지능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대로 쭉 가서 사람을 태우고 계산하고 이렇게 일하는 택시기사는 대체가 되지만 승객의 어떤 뭐 니즈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관광객이다. 그럼 양해를 구해서 좀 경치가 좋은 길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택시기사는 앞으로 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별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잘하는 뭐 가치 판단, 창의적인 대안 제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런 걸 일절 안 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도 중요하지만 칼을 잘 다루는 장군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칼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웹사이트 개발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잘 운영하면 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개발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SNS를 이용해서 인플루언서, 그쵸, 뭐, 내 구독자가 10만 명, 100만,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공급은 가잉 상태예요. 가잉 상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고 인공지능 기술을 공급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용해주고 수요해주는 수요자가 되게 더디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공급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인공지능 전공 막 이렇게 하면 막 누방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굳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인재가 되고 싶어도 자기 전문 분야,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술 잘 다루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리학의 어떤 뭐 예를 들어 기계공학의 어떤 내가 내 나름의 도메인이 있고 그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술 잘 다루는 이런 믹스로 가셔야 살아남지 그냥 생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생각보다 살아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재가 되시겠다고 하면 그래, 뭐 꼭 이건 인공지능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수업 듣고, 아니 수업은 아니죠.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대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 나이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가고 뭐, 그쵸?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사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막 중요한 직책에 오르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12년 정도 지나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정도 나이 때 이게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망한 기술보다 10년, 12년. 여러분 기준에 10년, 12년이고 지금 고3 학생 기준으로 15년이고 중3 18년, 초등학생 기준 20년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망한 걸 하는 거는 약간 뒷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어 30대 중반 IT 개발자들의 몸값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거 보고 막 IT 개발자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 이거 어디서 듣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30대 중반의 IT 개발자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거품이 붕괴하면서 컴퓨터 공학과 인기가 대폭락했어요. 실감이 안 나실 텐데.
그래서 2006년부터 2011년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미달이 났습니다. 안 맥히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원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벤처 거품이 꺼져가지고 컴퓨터공학 하면 붙는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소신껏 이때 공부를 한 친구들이 지금 귀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2000년대 중반에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아예 나 모르겠다, 나는 이거 내 인생 바치겠다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4년, 2005년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핵융합 제어하는 쪽으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돈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공중파 TV 9시 뉴스에 언급되고 있거나 드라마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 기술은 장단컨대 상투입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데 9시 뉴스에 나오거나 드라마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으로 치면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이 되냐? 물론 하지만 현재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피하고 반대로 일부러 인기 없는 기술 고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인기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준은 아니고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이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중요해지는 기술이 맞는가? 20년에 20년. 그리고 모두가 이 기술 분야를 외면해도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예스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그 블록체인 기술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침이 있죠, 지금. 막 기대감을 줬다가 뭐 외면됐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필요할까? 점점 더 중요해질까 생각해서 예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걸 외면하고 하더라도 난 내 소식과 내 인생을 걸겠다는 확신이 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인재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좀 나눌 필요가 있냐면 피아노를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근데 이 피아노를 가지고 베토벤처럼 작곡하는 사람이 있고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나 파이토치 같은 인공지능 개발 도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IBM이나 구글 그런 데 들어가 있겠지만 저희 회사나 저처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포지션을 어디로 잡을지를 생각하는 게 좋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는 경우에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자기의 도메인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좋다. 내 전문 분야, 뭐 그게 스포츠든 음악이든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 하는 거는 경쟁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게 치열하다. 일단 그 얘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 개발자로 계속 큰다고 했을 때 자꾸 막 그렇게 막 텐서플로우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기교적인 걸 너무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은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해요. 수학적 백그라운드, 뭐 통계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국 사상 누각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뭐 행렬 위방 뭐 복소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는데 점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뭐 뜬금없이 인공지능 고등학교 막 이런 거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망하는 지름길인 것 같고 과거 20년 전에 인터넷 고등학교 엄청 생겼다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력이 된다면 인공지능 개발자도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자, 앞으로 무슨 일이 많이 필요해질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자, 4페이지 남았는데 자, 이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죠. 그 옆에 오던 차한테 내가 피해를 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임하지 않죠.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고양이가 뛰쳐났고 나도 모르게 틀어서 사고가 난 거니까 날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면 0.1초의 시간이면 1억 번 계산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치워버리든 고양이를 안 다치게 하려고 피해다가 옆차에 피해를 주든 이거나 저거나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다 가치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우리가 가치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져요. 자,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중앙선 너머 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앙선을 침범한 거예요. 이제 내 차가 튼튼하고 나는 다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뭐 물론 그러긴 쉽지 않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내 앞에 마주친 차하고 충돌을 해버리면 그 차의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내가 급정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는 피해를 안 입는데 문제는 내 뒤에 쫓아오던 죄 없는 차가 피해를 보죠. 내가 옆 차선을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해도 옆 차선에 있던 차가 피해를 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래도 사망사고는 안 내야 된다. 내 뒷차나 내 옆차가 잘못은 없지만 급정거라거나 차선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대신에 중앙선 넘어온 사람은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채팅창에 그렇게 묻어요. 그런 분은 1번.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 뒷차랑 내 옆차는 잘못이 없으니까 중앙선을 넘은 저 사람이 사망을 하든 말든 그냥 그 차랑 박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은 2번. 하여튼 2번이라 생각하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데 웃긴 일은 뭐냐면 도요타 자동차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가 있고 현대 자동차는 죄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도로에 그런 차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되죠? 그런 일이 됐을 때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구현을 이러나 저러나 하면 되는데 이걸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과적 인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우리가 힘쓰는 걸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 더 많죠. 기계를 다뤄야 되고 계획을 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냥 데이터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등한 일들을 대부분 커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가치 판단 해줘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뭔가 창조적인 대안 제시 해줘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오히려 더 중요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10분 정도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마치고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숨가쁘게. 자, 질문이나 의견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구두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잠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있었네요. 볼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물론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이 가치라는 것도 이렇게 나중에 좀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닝의 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시험 성적의 중요도나 아니면 그 윤리나 도덕성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 가치를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학습을 시켜준다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나름의 가치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예, 좋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은 인간이 하는 가치 판단이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려면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근데 우리는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게 옳다 옳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막 멀쩡한 고양이를 막 해하려고 하면은 저거 잘못했다는 생각 바로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류학적으로 진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짧은 기간이 된 게 아니고 어 그게 누적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옳다 옳지 않다 이게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는 것이 몇십 년의 훈련으로 된 게 아니라 어 그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뭐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컴퓨터는 왜 제가 자꾸 가치를 판단 못한다고 얘기했냐면 컴퓨터는 복사가 되고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인간 판사가 너 사형 그랬을 때 그 인간 판사가 느끼는 그 심적 부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저 사람의 목숨을 뺏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너 사용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기가 목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린 결정으로 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주체가 인간일 때와 기계일 때는 결과가 같더라도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와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방금 예시 드신 것처럼 인간들이 그게 가치 판단하는 케이스를 또 모아서 컴퓨터가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인간들이 했던 가치 판단을 보고 가중치를 매기든지 인간들의 가치 판단과 비슷하게 결과를 내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어떤 가치 판단이 선행돼야지만 가능한 거야. 아까 얘기하신 그런 일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친일 이런 거뭐 적당히 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그거는 근데 이제 컴퓨터는 당연히 친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 중에 이게 내가 망하고 내 후대가 망하는 길이지만 이게 옳다고 믿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는 뭐 사례 확률 기반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 마음속 깊이 이게 옳다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컴퓨터는 그런 걸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사례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극히 일부의 케이스지만 옳다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파리 시내 막 정원도 많고 막 고풍스러운 막 이렇게 건물도 많은데 뜬금없이 철근을 갖다 놓을 생각을 하는. 그리고 100년 전에 모든 그림 화풍이 인상주의였고 그런데 피카소가 입체파를 열고 막 드랭이 야수파를 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 프레드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음악들 맥락하고 전혀 벗어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런 걸 할 수 있냐면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거야, 배팅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최선이 아니라 다소 모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일단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다르다 뭐 그 정도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충분한 답변 안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정도 답변 드리고 제 질문이 채팅창에 있어서 좀 보면 첫 번째 먼저 올라온 게 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를 해도 결국 본인이 본고 경험한 것 내에서 창조를 한다고는 해요. 그렇죠? 자기가 아예 본 게 없는데 창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음악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그렇죠? 표절이 아닌 수준으로 잘 섞어가지고 그 다음 작곡을 하는.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잘합니다. 그건 사람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는 물론 퀸도 프레드 머큐리도 그 전에 존재하던 음악들을 어느 정도 참고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천재 그 뮤지션의 창조성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사례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타이틀곡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영화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음반 제작사에서 그거 타이틀곡을 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걸 안 틀어주려고 그랬고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오히려 그 노래가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프레드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드는 것 같은 흉내를 내게끔 구현을 못합니다.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못하고 그거는 이제 머큐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구현이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존 거를 섞어서 조금 새로운 걸 만드는 이 정도의 창의성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드랭이 입체파를 창시하고 피카소가 아니 드랭이 야수파를 창시하고 피카소가 입체파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미술의 사조를 아예 바꿔버렸는데 그런 시도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 인공지능 기술을 소비한다라는 것이 이게 좀 표현이 약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논리적인 가정으로 이성적인 가정으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머신러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 시스템은 안 그렇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어떤 논리적인 가정으로 결과를 내는 게 맞고 그런데 머신러닝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받아들여야 될 같은 조직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그걸 따지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무결성을 본다든지 인공지능 모델의 어떤 성능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든지 이걸로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저도 어차피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 잘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3차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유년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인공지능 일을 한다고 해도 제 사고방식은 3차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인 거예요. 그거를 뭐 저녁 때쯤에 돼서 알았어. 그래서 집에 일찍 가서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으니까 미역국을 끓여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20대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미역국 끓이는 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미역국 끓이는 법을 한 10분 정도 되겠죠. 그걸 끝까지 봅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미역국이 되게 맛있게 끓여져. 근데 저 같은 40대 이상은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서 찾아봅니다. 네이버에서. 유튜브가 아닌 네이버에서 미역국 끓이는 법을 찾아서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레시피를 다 적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해. 넣을 건 넣고 뺄 건 뺍니다. 이런 식으로 미역국 끓이는 법을 습득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내가 제3자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그 끓이는 법을 내가 막 외우기도 해. 근데 끓이면 맛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40대 이상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인포메이션을 선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하듯이. 그러니까 미역국 맛을 내는데 필요한 아주 미묘한 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10대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A부터 Z까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맛을 내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안 놓치는데 대신에 어떻게 끓였는지 되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 40대 이상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이해하려고 들어요. 자꾸 해석하려고 들고. 그런데 지금 20대 틱톡 세대는 왜 이걸 내가 굳이 이해하고 납득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더 좋으면 하는 이런 그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잘 쓰려면은 미역국 끓이는 법을 네이버에서 찾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그쪽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열린 생각.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이거대로 끓였더니 맛이 없다. 그럼 버리고. 이것대로 끓였다.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 선택하고.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미역국이 맛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보기에 이 미역국 끓이는 법이 말이 돼. 내가 보기에 그럴듯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40대 이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에 콜라를 왜 집어넣어?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잘하는 입장이 되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가감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갈지를 인공지능을 요새 결정한다든지, 그죠? 뭐 우리 회사의 CEO를 누구를 뽑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대학원을 갈지 말지라든지, 내가 회계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결정한다든지. 근데 좀 꺼림칙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우리 조직을 좌지우지할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든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든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으냐, 어떤 게 확률적으로 더 나으냐,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포스터 문구에도 그렇게 적었지만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 이런 뭐 슈퍼컴퓨터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1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말기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서상경을 외우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자체가 뭐 대단하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고방식이 과거 사고방식이면 이 기술을 1980년대 사고방식, 1990년대 사고방식에 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20년 전에는 인터넷 기술이 뭐 엄청난 기술인 줄 알고 뭐 그때는 인터넷, 그러니까 HTML 문법 위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그러면 대단한 기술자로 쳐졌는데 그건 여러분들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이제 점점 그런 기미가 이미 보이는데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만들고 이러는 게뭐 엄청난 기술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장단컨대 HTML 문법 이해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것 같은 수준이 될 거예요. 그냥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은 이런 거다 빅데이터는 이런 거다라는 교과서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술에 대한 생각이 전 세계 예술가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미술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죠? 뭐 그렇죠. 뱅크시는 뭐 저렇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저랑 다른 인공지능이 내 생각에 인공지능이 이래야 돼.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처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인공지능이 창의성 발휘 못할 이유는 뭐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좀 뎁스 있게 들어가야죠. 아 인공지능으로 창의성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그 길을 파겠다. 좋단 말이에요. 뭐 인공지능 가치 판단을 못할 일은 또 뭐냐? 근데 하지만 인공지능 가치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접근. 내 생각에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인공지능은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저랑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HTML 문법을 달달 외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그 문법을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실 생각이 더 많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 구도로 질문하셔도 되고, 예, 제가 지금 채팅창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 예, 그 혹시 좀 네, 말씀하시죠. 오늘 강연 말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안목을 가지시고 지금 이런 뭐 창업과 나름대로 지금 투자를 받지 않고도 수익이 나는 그런 모델을 어, 구축하셨는지 좀 그런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 혹시 너무 긴 질문이 될까요? 예, 아니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음, 지금 이 회사를 처음부터 인공지능 회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직장이 삼성물산이었는데 거기서 교통 트래픽 쪽을 담당했어요. 뭐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랑 같이 어 뭐 호주나 홍콩이나 영국 이런데 그 이제 뭐 요금 징수 시스템이나 교통 관리 시스템 같은 거 뭐 설계도 하고 뭐 시공 관리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교통 트래픽을 분석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교통 트래픽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트래픽이잖아요. 왜냐면 자동차 안에 로봇가 타고 있는 게 결국 아니고 사람이 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보면은 유동인구, 뭐 걸어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유동인구들의 분포, 이 사람들의 경로 이런 건 텐데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 뭐 신규 매장의 손님 수를 예측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2015년에 이 회사 만들 때는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뭐 유용한 결과를 내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알파고 이벤트를 딱 보고 저거 내가 대학원에서 했던 일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생융합 장치를 제어하는 뭐 그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을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이런 걸 했는데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행착오는 좀 많이 겪고 있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원체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쪽에서 인공지능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흔히 하는 표현을 피봇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또 현실의 벽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스포츠 분야라고 마냥 좋은 건 아니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저희가 좀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을 또 하면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으로 뭔가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하는 게 저희가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장기전인 거예요. 장기전.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극복이 됐어요. 준비가 됐는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한 10년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 2, 3년 안에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롱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갖고 가는 게 힘듭니다. 또 그게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는 좀 단기 싸움이 아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막 회사를 빨리빨리 키워야 되는 이런 게임은 아직은 할 때가 아니고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특강을 하고 책을 쓰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이런 시장을 늘리고 하는 뭐 그런 차원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투자를 일부러 안 받았는데 저희도 한 내후년 이후에는 좀 점진적으로 투자도 받고 해서 외형적인 확장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한 3년 전에 비트코인 샀으면 때부자가 됐는데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2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샀으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의 생각. 5년 전에 뭐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샀으면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다 좋은 생각인데 사실 지금 당장이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막 서재에서 그쵸? 막 뭐 몇십 년 전에 본인한테 뭐 비트코인 사람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지나갔으니까 됐고 잊어버리시고 다 의미 없고 지금 오늘이 내일이 이 바로 지금이 5년 뒤에 본인들이 보기에 10년 뒤에 본인들이 보기에 정말 딱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기술이 됐든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든 뭐 그게 인간관계든 뭐든 좀 습관적으로도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내가 뭔가를 더 공부하고 뭔가를 하고 시도하고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비트코인 살 것 하는 것 같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많은 게 보입니다. 되게 많은 걸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주변에도 수두룩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웃기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기회가 널려 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울 만한 스승도 널려 있어요. 널려있다 좀 표현 좀 미안하고 여러분 그게 후배든 친구든 선배든 뭐 교수님이든 뭐 여러분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옆에 지금 막 소크라테스가 지나가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기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소중해 보여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걸 놓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뻔히 보이죠. 근데 미지의 여자친구, 미지의 남자친구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단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내가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뭐 이건 또 좋고 저것도 좋지만 뭐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없고 막 그런 게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왠지 MIT는 뭐 그런 게 막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아니 회사는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하거든.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막 그런 단점이 보여요. 여러분들 아직 안 다녀보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되게 그래 보이고. 근데 장단컨대 그렇게 10년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녔던 회사가 구글이었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친구가 엄청난 여러분들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학교가 정말 거기서 내가 제대로 했으면 노벨상 탈 수 있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 내 주위에 기회가 널려 있고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자꾸 이 상황을 꿈꾸면서 허비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고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처지를 모르겠지만 저랑 바꾸실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뭐 영화에 보면 그렇대. 내가 여러분들 나이로 가면 뭐 저는 진짜 잡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젊다라는 거, 저보다 20년에 30년 더 살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밸류인데, 그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 과거의 비트코인을 살 거라든지 뭐 이런 막 자꾸 엄한 거 비교하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여기에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널려 있는데 막 뭐 엄한 데 자꾸 추구하고 이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자, 이제 시간도 좀 오버됐고 하여튼 질문도 충분히 해주셨으니 감사하고요. 지금 뭐 제가 한 얘기를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생각을 갖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